아마 상반기 때 좀 돈을 벌었다 음. 하시는 분과 나 역시나 주식 작년에 그렇게 깨졌는데 회복한 게 없어 라고 했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성장에 대한 관점을 얼마나 내가 구체화시키고 내 나름대로 정립화할 수 있었느냐 네. 여기에 따라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무지 커요. 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한두 배 차이면 모르겠는데 이걸 잘 타서 그대로 다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배수가 뭐 거의 엄청나죠. 5배, 1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식 투자를 작년에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어. 올해는 이렇게 격차가 큰 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끝이겠느냐? 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빠지기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스토리와 함께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들은 계속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기라는 거는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거. 이런 성장을 보여주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상상 효과 그리고 내에 대해서 그 밸류를 지금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다 비싸다가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이제 확장이 돼가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들은 네. 지금보다는 앞으로 레벨업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저희가 잘 좀 크게 좀 수익이 나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가치 투자 네. 그리고 저평가 밸류 싼 거 이걸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인가요? 저도 좀 해봤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그리고 아마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많은 패널들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좀 배수가 크게 버신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즉 남들이 뻔하게 봐서 야 이거 진짜 싼데 싸니까 계속 사야지 라고 하다가 싼 게 그냥 싼 거예요. 싼 걸로 끝나요. 네. 싼 걸로 2, 3년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나는 기회비용은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장은 다른 쪽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스토리와 어느 정도 성장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오는데 난 여기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허탈해지죠. 주식하기 싫습니다. 그럼 진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지금이라도 에코프로 사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말씀드릴 땐 그냥 에이 저 숫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주식에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배웠어 라고 하지만 막상 여기서는 움직이는 건 이쪽인데 뒤늦게 이제 100만 원대 넘어와서는 지금이라도 사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증시를 할 때 가장 핵심은 그게 맞습니다. 약간 성장의 개념이 담보된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근데 그게 같은 어차피 위험 자산을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위험 자산을 보는데 너무 안전하게 간다?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한다. 그러면 내 총 자산에 10이 그러니까 10억이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1억 정도는 충분히 위험을 누릴 수 있겠어라고 하는 쪽에 베팅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것과 같이 커질 수 있는 거를 베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게 더 잘 또 끌어가게 되면 이런 성장 스토리가 맞게 되면은 내 자산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쪽이 이런 주식시장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지금 조건에서 보실 때는 네. 주어진 조건에서 보실 때는 뭐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일단 앞으로 영속성이라는 문제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산업이 계속 커가고 꾸준히 성장하고 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구가 좀 필요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그럼 지금 0.78명에서 지난달 맞아요. 0.7명. 예. 와,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는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다른 나라 아주 인구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1.1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친구들이가 지금 아이들이 커서 한 20년 뒤까지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후가 됐었을 때 완전히 지금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피라미드.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인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산업에 대한 성장을 얘기한다. 이건 일단 뭐 내수는 완전히 죽겠죠. 그러면 네. 그부터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일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거를 보완하면서 같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런 섹터들. 이게 지금은 당장 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꿈인 것 같고 숫자 안 나오는데 대기업들 뭐 삼성부터 다른 대기업들은 왜 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인수하고 막 인수하고. 투자하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래요. 그냥 에이 저건 뭐 그냥 테마 주겠지.
테마주와 트렌드는 차이가 나는데 음. 그 트렌드로 가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게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그냥 아니 인공지능에서 지금 내가 써보니까 오픈 AI에서 챗GPT 가지고 쭉 써보니까 그냥 그게 다네. 그래서 뭐 답하면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맹점이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AI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이만큼 중에 요기입니다. 네,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많은 것 중에 앞으로 이제 산업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어떤 해당 산업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 것들은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게 결국에는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높여갈 거고 또 비용들을 줄일 거고 그렇죠. 인건비도 떨어뜨릴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죠.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백억을 사고 막 몇백억은 기본이고요. 몇천억. 요즘 보니까 이게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조 단위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몇십조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예, 결국에는 1년에 이제 1조 이상씩 벌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선점을 했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생성형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 섹터에 불과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때 우주항공에도 AI가 붙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예전에 나사에서 이제 항로 계산할 때 보면 달의 중력과 네, 저 문과입니다. 네. 이걸 계산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뭐 궤도를 그리고 이런 걸 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슈퍼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거 맞춰가기 시작하고 네.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AI가 알아서 이제 그런 거죠. 나 지금 만약에 달까지 가는데 여기서 계산한 거는 그냥 5초 안에 나와버리겠죠.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는 모든 섹터에 다 AI가 결부된다라고 되면 섹터에서 AI가 결부돼서 그게 산업 생산력을 높여가는 네. 회사가 있으면 그걸 사야 됩니다. 그게 가장 또 좋은 생산력. 그렇죠. 그럼 실적이 더 훨씬 좋아지겠죠. 네. 아니면 그거를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들 이것도 사야 되고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빅테크는 뭐 계속 좋을 수도 있겠네요. 빅테크가 이번에 부각받았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고금리다 보니까 나머지 다 힘들어요. 네. 현금이 없다 보니까. 또 현금도 거의 차입해서 성장하려고 스타트업들이 막 노력했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달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힘들어. 근데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현금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현금과 그걸 가지고 힘든 기업을 아예 그냥 덥석. 네. 요거 싸게 나오면 사야 되겠는데 그런 거 덥석하고 네. 거기다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또 격차를 더 줄이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AI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AI 뭐 대장주 이러면 보통 다 엔비디아 꼽잖아요. 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거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AI 산업의 시작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는 거품이고 AI 혁명은 뭐 시작이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제 분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횃불을 이렇게 딱 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불이 밝혀지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왜냐하면은 이걸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보면 세 단계가 있어요.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한 걸 가지고 내용을 다 받아다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그러니까 즉 연산하는 거죠. 네. 결론을 내려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된 결론을 가지고 결과 나중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2단계 쪽에서 지금 열광하면서 엔비디아 쪽에 주문량이 GPU 칩으로 막 몰아가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학습의 지금 초기 단계가 지금 막 이루어질 시기예요. 네. 나도 지금 다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다 우리도 AI가 필요한데라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아직 추론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추론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더 폭발하는 얘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초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어떤 변화가 나오면 예전에는 저희가 PC를 가지고 뭐 연산을 한다,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CPU를 많이 썼습니다.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CPU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CPU도 느려요. 느려요. 예, 그러니까 GPU가 필요합니다. GPU. 예, 왜냐하면 이거를 시각적인 거 가지고 그냥 찍어서 바로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이제 학습하고, 그러니까 GPU로 딱딱 시각적으로 그냥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또 소요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GPU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학습을 통해서 계속 이제 쌓아가기 시작할 텐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너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런 얘기하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기억력이 뭡니까? 메모리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GPU 있고 그거를 또 처리하는 GPU가 있고 거기다가 이거를 단기든 아니면 또 영속성이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저희가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HBM.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TSMC가 하는 거는 코어스라고 그래서 또 패키징하는 방법이 다르고 삼성은 iCube라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GPU 넣고 이렇게 둘러싸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른데 다르군요. 결국에는 이게 GPU 하나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까지 합쳐놔야 이제 정식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H100 이런 식의 엔비디아의 패키징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만 크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확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성과를 잘 냈다고 하는 SK 하이닉스도 네. 결론적으로는 이건 지금 산업의 초기고 같이 막 크는 또 하나의 변화인데 마침 또 여기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건 또 한국의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에요. 네. 진짜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길어지게 되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약간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성숙기 느낌도 있고 네. 사이클도 많이 탄다고 해서 네. 조금 이렇게 가치를 덜 받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와, 이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한국에 기회가 온 거네요. 기회가 온 거고 가장 안 좋을 때 또 기회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전기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해요. 칩을 얘기하거든요. 돌아가는 두뇌와 관련된 일은 칩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칩에 보조를 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 쪽을 저희는 반도체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원래 그게 반도체가 맞습니다. 예, 이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70% 이상 더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또 빠지면 안 되는 쪽이죠. 네. 근데 이쪽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업황 사이클이죠.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 사이클은 지금 가장 바닥일 때 지금 재고 많고 적자 보고 있고 네. 바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점을 찍었다 이제 돌아가는 게 언제 돌아가느냐 막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와, 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성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성장이라는 거 별로 없다가 만약에 보게 되면 다 클라우딩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변화.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요즘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에 조금 요즘 나온 갤럭시 S23 한 16기가 될걸요? 네. 네,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우리 PC는 한 8기가 이 정도로 해도 뭐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지금 다 고성능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돼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서버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뭐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때 한참 차량용 반도체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또 막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새로운 게 또 탄생한 거는 진짜 큰 거죠. 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에서 바닥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거는 꼭 염두를 하시고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할 때는 예, 네. 가져가셔야 될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20-30%대 정도 하락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가장 강렬하게 움직였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에코프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소재단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게 강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다가 약한 것들부터 이제 탈락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강한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에코프로고 포스코홀딩스고. 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나머지 쪽은 양극재 또 전체 배터리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라보는 게 수직 계열화예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져오기 시작해서 배터리 재활용을 하든 간에 가져와서 블랙 매스라는 게 생기기 시작 그걸 가져다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필요한 뭐 양극재 그리고 리튬 이런 것들 쭉 해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전구체와 결합을 시키기 시작해서 이제 배터리에 또 그 도포해서 장착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패킹해서 네.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단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 단계들을 1번부터 아까 재활용부터 이렇게 쭉 하는 단계들을 음. 다 하나씩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내 회사에 다 같이 내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리튬 가격이 빠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안에 갖고 있게 되면 만약에 외부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들어갔었을 때 맞아요. 가격이 올랐네 빠졌네 뭐 그러면서 그걸 쳐주네 안 쳐주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저희가 보통 얘기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와 거기서 나와서 가공에서 나오는 이 스프레드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좀 안 좋을 때는 조금 낮게 또 아주 좋을 때는 조금 좀 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런 P라고 하는 가격들이 등락이 심할 때 벌어지는 산업에 대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전부터도 아마 다른 모든 화학 계열 아니면은 그리고 또 철강 계열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LS라는 회사가 있어요. LS의 자회사가 거의 지금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자회사를 확 늘려놓고 이걸 상장 안 시키고 나 혼자만 상장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이외 다 그러면 LS 그룹 쪽에서도 물론 뭐 아닌 쪽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레저 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한 가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또 전력 기기와 관련된 계통을 모두 다 한 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표는 LS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내재화가 잘 된 쪽이 가장 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2차전지를 볼 때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두 번째 지금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업황 분위기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NCM 계열이라고 하게 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리튬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 가격들이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이 구성하는 항목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양극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럼 P가 떨어지는 거겠죠. 매출은 P 곱하기 Q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으로 나오겠죠. 근데 수량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됩니다. 계속 증설하고 앞으로 더 내보낼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100만 톤인가 뭐 포스트표치 뭐 말하더라고요. 100만 톤, 뭐 132만 톤까지 늘리고 막 별 다 지금 계속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커질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나올 때 Q는 확장되는데 P는 어떤 분기 때는 구리 가격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4달러가 넘어가다가 어떤 때는 또 중국 수요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3.5달러 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P라는 가격 자체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것도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통 얘기하는 에코프로의 논란의 중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P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리튬 가격들을 앞으로 2030년 가서 어떻게 계산하냐. 보수적이냐 뭐 너무 그렇죠. 막 그런 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톤당 뭐 2천만 원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벌써 5배가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간든 간에 리튬을 안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뭐 수요가 높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서서히 우상향 될 거고 뭐 또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Q의 확대예요. Q만 꾸준히 확대되는 것들. 그러면 Q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네. PA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 뭐 약간씩 줄고 더하고 이건 큰 의미가 없겠네요. 없죠. Q가 우선 지금은 커지는 게 그걸 사람들이 못 보고 있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P가 판가가 하락해서 양극재 가격들 P라고 하는 부분이 하락해서 위축이 된다, 주가가 빠진다, 사야 돼요. 이때 사야 되겠죠. 그랬다가 기다려보면 또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메탈 가격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P가 올라가다 보니까 Q는 확정되는 기조 쪽에서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전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 팍 가겠죠. 2차전지의 투자 전략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또 많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제가 Q의 확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계산해서 그러면 Q가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뒤에 어떻게 바뀌나라고 봤었을 때 전기차만 계산을 해요. 전기차가 앞으로 북미 쪽에서 몇만 대가 나오고 뭐 100만 대가 되고 뭐 100, 많이 줘봐야 한 20% 더 120만 대 이렇게만 되는데 아주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못 계산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차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혹시나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LFP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가 라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전기차 하게 되면 뭐 가격 한 5천만 원대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가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격은 뭐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해서 2천만 원대 중반. 근데 전기차예요. 근데 이게 충전하게 되면 한 250에서 300km 정도. 그래서 만약 한 25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생산하고 나는 그 대신에 매일 충전하면 돼. 네. 하지만 싼 걸 원해. 라고 하는 쪽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있어 보면 사이버 트럭이라고 나옵니다. 테슬라. 테슬라에서. 예. 네. 직접 보니까 이제 이게 트럭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버 탱크라고. 거의. 생긴 게. 예. 밖에 한 게 무슨 티타늄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거의 뭐 망치로 치면 망치가 부러진다, 뭐 이런 쪽에, 그 정도요? 네, 그런 정도에 나오는데 네. 이게 충전하게 되면 700km가 넘게 많이 가네요. 갑니다. 예, 그 정도의 등치가 있는데, 네. 그럼 그쪽의 밀도나 여러 가지 에너지 밀도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배터리 일반적인 거 갖고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훨씬 많이 좋은 게 필요하죠.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아이오닉 5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뭐 400km에서 450 정도인데 네. 그거에 일단 몇 1.5배 가까이 큰 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벌써 용량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미국은 근데 이런 차를 좋아해요. 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터 이런 거. 어. 예. 거기는 뭐 픽업 트럭 뭐잘 그렇죠. 픽업 트럭. 예, 예. 그거. 네. 예. 그거 보면은 다 이만하잖아요. 음. 기름을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닐 차들. 네. 허머 이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효율이 더 좋아야 되겠죠. 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은 같은 대수를 체계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훨씬 더 큰 거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거기서부터 오류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물류창고 같은 데 혹시 아니, 혹시 요즘 영상 같은데 최신의 물류창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로봇이 다 이렇게. 그렇죠. 어. 로봇이 다 피해갑니다. 사람이 있으면 윙 했다가 피해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AMR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피해서 다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게 이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네. 예, 인건비가 아.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게 다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김씨 저기 가서 창고 가지고 저 철근 하나 가져와 이거 아니고요. 그냥 저기다 입력 아예 그냥 이제 음성으로 네. 저쪽에 있는 B 창고에 가서 철근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얘 가가지고 쭉 가서 이제 협동 로봇과 같이 연결됩니다. 팔이 있어요, 로봇 팔이. 인식하고 봐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고 쭉 와서 여기다 놓고 네.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AMR 이런 것들도 뒤에 배터리가 장착되겠죠. 아, 그렇군요. 로봇도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옵티머스라고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로봇도 맞아요. 예 뒤에 무게 중심을 배터리가 잡고 그래요?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게 휘청거리다가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되는 요게 되게 그래서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배터리고 그럼 로봇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배터리도 커진다. 이건 왜 계산을 안 하니까. 네. 이런 것도 계산할 거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나가보게 되면 UAM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네. 네. 그 막 하늘 나는 택시. 그렇죠. 어. 내년에 상용화가 음. 정부에서 한다고 했고 2025년이면 바로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 와. 내년에 파리 올림픽 가게 되면 네. 공항에서 중심 어딘가 파리 중심가까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오디세이 2022인가 뭐 그거 네. 보게 되면 하늘 보면 다 우울하잖아요. 그 형님 누구죠? 그 인디애나 존스 형님. 해리슨 해리슨 포드님. 네. 그분 네. 예, 젊었을 때 보면 그 우울한 얼굴이 그대로 하늘에 보면서 그 뿌연데 다 다니는 거 다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수소연료 전지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그때 그게 주 동력이고 보조로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하더라도 슈가 그냥. 네, 큐는 폭발합니다. 근데 네. 자꾸 저희가 전기차만 보고 요게 다다 여기 다다 하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게 되죠. 막 드론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드론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생각했을 때는 할 일이 많은 게 2차 전지다.